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진 계절에 또 이렇게 인사드려요.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아주 예쁜 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마 영화로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한국에 처음 번역돼서 들어왔을 때 그해 여름 손님이란 제목으로 출간되었었는데요. 최근에 원제 그대로 Call Me by Your Name이란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왔다고 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퀴어 소설이죠. 제 경우에는 뭐 일부러 퀴어물을 찾아보거나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요. 굳이 장르를 따지지 않고 좋은 작품이면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쪽입니다. 캐롤이나 가장 따뜻한 색 블루, 아가씨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 이 정도 생각나는데 Call Me by Your Name도 그런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지독한 첫사랑이나 첫사랑이면서 짝사랑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 작품이에요. 영화가 굉장히 아름답죠. 장면 장면이 예술 사진처럼 아름다운데 저는 그 영화 후반부에 벽난로 불꽃을 바라보는 엘리오의 얼굴이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뭔가 그게 바로 첫사랑의 표정 같은 느낌? 티모시 샬라메 많습니다. 네, 그럼 각설하고 먼저 저자 소개부터 살펴본 뒤에 본문도 살짝 이어가 볼게요. 지은이 안드레 에츠먼 1951년 1월 2일 이집트 출생. 뉴욕 대학에서 작문을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을 가르쳤다. 지금은 작가로 활동하는 한편 뉴욕 시립대학 대학원에서 비교 문학을 강의하며 가족과 함께 맨해튼에 살고 있다. 1995년 회고록 아웃 오브 이집트로 화이팅 어워드 논픽션 부문을 수상했고 1997년 구겐하임 펠로십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07년 Call Me by Your Name으로 람다 문학상 게이 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8개의 하얀 밤, 하버드 광장, 수수께끼 변주곡, Find Me, Out of Egypt, First Paper, 알리바이 등을 출간했다. Call Me by Your Name 안드레 에치먼 즈음 정지현 옮김 도서출판 잔 나중에 그 한마디, 그 목소리, 그 태도. 헤어질 때 나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굳이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무심함을 가린 냉정하고 퉁명스러우며 어쩌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말이라고 여겼다. 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기억이 바로 이 한마디다.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울려 퍼지는 듯하다. 나중에 눈을 감고 따라 말하는 순간 오래전에 이탈리아로 돌아간다. 아름드리 나무가 늘어선 집 앞 차로를 걸으며 그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바라본다. 일렁이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색 셔츠는 컬러를 풀어헤쳤고 선글라스와 밀짚 모자를 썼으며 여기저기 맨살이 드러났다. 어느새 그는 나와 악수를 나누고 자신의 백팩을 건넨다.
택시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며 아버지가 집에 있는지 묻는다. 어쩌면 그때부터인 것 같다. 그 펄럭거리는 파란색 셔츠와 걷어올린 소매, 우리 집으로 이어진 뜨거운 자갈길을 빨리 걸어보고 싶다는 듯 해진 에스파듀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볼록한 발꿈치. 벌써부터 해변으로 가는 길이 어디지라고 물으며 내딛는 발걸음. 올여름 우리 집에 묵을 손님이다. 보나마나 또 따분한 사람이겠지. 바로 그때 그가 거의 자동으로 이미 택시를 등지고 선 채 짐을 들지 않은 손을 흔들면서 택시에 탄 다른 승객에게 무심히 말한다. 나중에. 아마도 기차역에서 합석한 사람이리라.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작별의 어색함을 깨기 위해 시답잖은 농담을 건네지도 않는다. 딱 그 한마디였다. 딱딱했다고 해도 대담했다고 해도 퉁명스러웠다고 해도 그는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 떠날 때도 저렇게 작별 인사를 하겠지. 성급한 듯 퉁명스럽게 나중에라고. 하지만 그와 작별하려면 6주라는 기나긴 시간을 견뎌야 한다. 주눅이 들었다. 접근하기 어려운 유형이다. 하지만 그가 좋아질지도 모른다. 동그란 턱에서 동그란 발꿈치까지.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면 또 싫어할 터다. 몇 달 전 숙박 신청서에서 사진을 보자마자 놀랄 정도로 친밀감을 느낀 바로 그 남자를 말이다. 부모님은 책 출간 전에 원고를 손봐야 하는 젊은 학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여름마다 그들을 손님으로 받았다. 덕분에 나는 여름만 되면 내 방을 내어주고 할아버지가 쓰던 좁디 좁은 옆방으로 쫓겨났다. 우리 가족이 도시에 머무는 겨울이면 임시 창고 겸 다락으로 전락하는 방이었다. 소문에는 아직도 그 방에서 나와 이름이 같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여름 손님들은 무료로 숙박하면서 집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각자 원하는 대로 생활했다. 하루에 1시간가량 아버지의 서신과 각종 서류 작업을 도와주면 되는 정도였다. 손님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 15년 동안 해온 일이다 보니 집에 묵었던 사람들이 보내는 엽서와 선물꾸러미가 크리스마스 시즌뿐 아니라 1년 내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가족과 유럽에 올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우리 집에 들렀다. 하루 이틀 머무는 동안 가족들에게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면서 옛 추억에 접근했다. 식사 자리에는 우리 가족과 여름 손님 말고 다른 손님 2~3명이 더 있는 일이 잦았다. 이웃이나 친척일 때도 있고 여름 별장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를 보러 들른 동료나 변호사, 의사 등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일 때도 있었다. 가끔은 관광객 커플에게도 다이닝룸을 개방했다. 소문 듣고 우리 고택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함께 식사하며 담소라도 나누자고 권하면 까무라치듯 좋아했다. 그들이 자신의 얘기를 쏟아놓는 동안 뒤늦게 소식을 접한 마팔다는 그녀가 늘 즐겨하는 요리를 내왔다. 평상시 과묵하고 내성적인 아버지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날 각 분야에 떠오르는 젊은 학자들과 로사텔로 와인 몇 잔을 곁들이며 몇 개 언어로 대화를 나누다 오후의 나른함에 빠져드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했다. 우리끼리는 고역스러운 만찬이라고 불렀다. 6주 동안 머무는 손님들도 며칠만 지나면 생각이 같아졌다. 어쩌면 그때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도착하고 얼마 안 돼 평상시처럼 고역스러운 점심 식탁에서 내 옆에 앉았을 때 그해 여름 우리 집으로 오기 전 시칠리아에 잠깐 머무느라 살이 약간 탔지만 손바닥은 부드러운 발바닥과 목, 팔 안쪽처럼
태양에 별로 노출되지 않아서 창백한 빛가림을 깨달았을 때 말이다. 밝은 분홍빛에 도마뱀의 배처럼 번들거리고 부드러웠다. 운동선수의 얼굴에 떠오른 홍조처럼 혹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지나고 찾아온 새벽처럼 은밀하고 순수하고 연글지 않았다. 그 빛깔은 내가 모르는 그에 대한 것들을 대신 말해주었다. 어쩌면 점심 식사 후 다들 수영복 차림으로 집 안팎에서 느긋한 휴식을 취할 때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다들 여기저기 널브러져 시간을 죽이다가 수영하러 가자는 누군가의 말에 암초로 향했다. 친척, 사촌, 이웃, 친구, 친구의 친구, 동료, 테니스장을 써도 되느냐고 물으러 온 사람 등 누구나 환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수영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좀 오래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별채를 내주었다. 어쩌면 해변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테니스장이거나 혹은 그가 도착한 날 집 안과 주변을 보여주다가 어쩌다 철제 단조 대문을 지나 인적이 드문 광활한 공터를 따라서 한때 B와 N을 이어준 폐철로를 향해 둘이 걸었을 때인지도. 근처에 폐역도 있어? 그가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나무를 훑으며 물었다. 집주인 아들에게 알맞은 질문을 하려고 애쓰는 건지도 모른다. 아니요. 애초에 기차역이랄 것도 없었고 단순히 요청할 때만 기차가 섰어요. 그는 기차에 호기심을 보였다. 철로가 무척 좁아 보인다고 했다. 왕가 문장이 있는 도량짜리 화차인데 지금은 집시들이 산다고 말해주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린 시절 여름을 보내러 왔을 때부터 살고 있었는데 먼 내륙 지역에서 탈선한 차량을 이곳까지 끌고 온 것이다. 기차를 보고 싶은지 물었다. 나중에 아마도. 잘 보이려고 애쓰는 내 부적절한 노력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듯한 정중한 무관심이었다. 가슴이 쓰렸다. 대신 그는 비에 있는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이탈리아 출판사가 책 작업을 위해 합류시킨 이탈리아인 번역가를 만나러 가고 싶다고 했다. 자전거를 타고 같이 가기로 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눴지만 걸을 때보다 나을 게 없었다. 도중에 음료수를 사려고 잠시 멈춰섰다. 간이매점은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주인은 강력한 암모니아 용액으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나왔다. 외로운 검은 새 한 마리가 지중해산 소나무에 앉아 몇 곡조 뽑았지만 이내 시끄러운 매미 소리에 가려지고 말았다. 나는 큰 병에 든 미네랄 워터를 꿀꺽꿀꺽 들이켰다. 그에게 건넸다가 또 마셨다. 손에 약간 쏟아서 얼굴을 문지르고 젖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었다. 물은 아주 차갑지도 탄산이 강하지도 않아서 풀리지 않는 갈증을 남겼다. 여기서는 뭘 하고 지내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름이 끝나길 기다리죠. 그럼 겨울에는 뭘 하지? 대답을 떠올리며 미소 짓자 그가 눈치를 챘다. 말하지 마. 여름이 오길 기다리는 거지? 마음을 읽힌 것이 좋았다. 그는 고역스러운 만찬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릴 것이다. 겨울엔 굉장히 흐리고 깜깜해요.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에 오죠. 그 외에는 유령 도시예요. 크리스마스에 구운 땅콩 먹고 에그녹 마시는 것 말고 또 뭘 하지? 그가 놀리는 거였다. 나는 방금 전과 똑같이 미소 지었다. 그는 이해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둘 다 웃었다. 그는 뭘 하면서 지내느냐고 물었다. 테니스, 수영, 밤에 시내로 놀러 나가기, 조깅, 편곡,
독서. 그도 조깅을 한다고 했다. 아침 일찍. 여기는 어디에서 조깅을 하지? 주로 해변 산책로에서 해요. 원한다면 지금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가 좋아지기 시작한 순간 또 내 얼굴을 때리는 말이 있었다. 나중에 아마도. 나는 독서를 맨 마지막에 말했는데 지금까지 그가 보인 고집스럽고 뻔뻔한 태도로 미루어 그에게 독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 터였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가 막 헤라클레이토스에 관한 집필을 끝마쳤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독서가 그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진짜 관심사가 그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리려면 영리하게 말을 바꿔야 했다. 하지만 나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만회하기 위해 거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때는 물론이고 철로 옆에서 나눈 가벼운 대화에서도 내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으며 실패했다는 사실로 인한 달갑지 않은 불안감이었다. 모든 손님이 좋아했던 사실이 떠올라 그에게도 산자코모로 가서 죽여주는 전망대라고 불리는 종탑 끝까지 올라가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아무런 응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종탑 꼭대기로 데려가 마을과 바다, 영혼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중에. 하지만 그보다 훨씬 뒤에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보고 있지만 정말로 그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항상 주변에 있을 뿐이다. 상대방을 의식하지만 통하거나 잡히는 것도 없다. 존재감 혹은 괴로움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6주의 시간이 지나간다. 그는 이미 떠났거나 곧 떠나야 한다. 그러면 수주일 동안 자신도 모르게 눈앞에서 피어난 갈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증상을 보이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체념하려 애쓴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나는 내 욕망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놓쳐버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의 살갗이었는데 마음을 읽힐 때마다 그의 얼굴에 피어오르는 기만적인 미소에 빠져들었다. 그와 세 번째 맞이하는 저녁 식탁에서 기타 편곡 중인 하이든의 마지막 7말씀에 대해 설명하는 나를 빤히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다. 그해 나는 17살로 식사 자리에서 가장 어린 만큼 사람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줄 가능성도 가장 낮은 터라 최소한의 말에 최대한의 정보를 집어넣는 습관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 말하는 속도가 빨라서 항상 허둥지둥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듯 보였다. 편곡 작업에 대한 설명을 끝냈을 때 강렬한 시선이 왼쪽에서 느껴졌다. 그가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에 흥분되고 으쓱해졌다. 그도 나를 좋아하는 거야. 결국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잠시 후 그를 바라본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마주했다. 잔혹함에 가까울 정도로 적대적이고 유리같이 냉정한 시선이었다. 방금 전에 했던 생각이 와르르 무너졌다. 저런 시선을 받을 만큼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며칠 전 폐철로에서 그런 것처럼 혹은 그날 오후 내가 비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은 코리에라 버스조차 멈추지 않는 이탈리아 유일의 한가롭고 할 일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했을 때처럼 그가 다시 친절하게 대해주고 함께 웃기를 바란 것뿐이었다. 그때 그는 카를로 레비의 회고록 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에볼라에서 멈추었다를 은근히 비유한 표현이란 사실을 알아차리고 곧바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우리의 마음이 나란히 움직이고 서로의 말장난을 바로 알아채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제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이 될 터였다. 멀리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손과 가슴, 거친 바닥을 밟아본 적 없는 발, 좀 더 친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빛에 빠져들 뻔했다고 생각하니 마치 부활의 기적처럼 느껴졌다. 절대로 오랫동안 바라볼 수 없지만 왜 그럴 수 없는지 알아내려면 계속 바라봐야만 했다. 나 역시 그에게 짓궂은 시선을 보낸 게 분명했다. 우리의 대화는 갑자기 이틀 동안 멈춰버렸다. 서로의 방으로 통하는 기다란 발코니로 나가는 일도 피했다. 그저 형식상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네요, 날씨 좋네요 하고 얕은 인사를 나눌 뿐이었다. 그러다 아무런 해명도 없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가 아침에 조깅을 하겠는지 물었다. 별로. 그럼 수영하러 가자고 했다. 오늘 통증, 감정의 부추김, 새로운 사람에 대한 흥분감, 손끝 너머에 있을 게 분명한 커다란 행복. 속마음을 잘못 읽을 수도 있고 읽고 싶지 않으며 항상 예측이 필요한 사람들 주위에서 보이는 내 서투른 행동. 내가 원하고 또 간절히 나를 원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쓰는 절박한 관계. 세상과 나 사이에 자리하는 듯한 몇 겹의 얇은 미닫이문 같은 장막. 애초에 암호화되지도 않은 것을 변환하고 또 해독하려는 충동. 이 모든 것이 올리버가 우리 집에 온 그 여름에 시작되었다. 그것들은 그해 여름에 유행한 곡과 그가 머무는 동안 그리고 떠난 후에 읽은 책들, 뜨거운 날의 로즈메리 냄새부터 오후의 요란한 매미 소리까지 모든 것에 새겨졌다. 여름마다 접해서 익숙해진 냄새와 소리들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고 그 여름의 사건들로 영원히 다른 색조를 띠게 되었다. 그해 여름을 돌아보면 사건의 순서가 잘 정리되지 않는다. 중요한 장면이 몇 개 있다. 그 밖에 기억나는 것들은 순간의 반복이다. 아침 식사 전후의 일과 잔디밭이나 수영장가에 놓은 올리버, 전용 테이블에 앉은 나, 그 후에 이어지는 수영이나 조깅. 그러고 나면 올리버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번역가를 만나러 간다. 차양이 달린 커다란 야외 테이블이나 집안의 손님 한둘과 함께하는 고역스런 점심 식사. 태양과 침묵이 있는 멋지고 푸른 오후 시간. 올리버가 오기 전에 여름이 남긴 장면들도 있다. 내가 뭘 하면서 지내는지, 왜 항상 혼자인지 의아해하는 아버지. 친구들이 시시하면 새 친구를 사귀라고, 집안에서 책만 보거나 기타만 치는 대신 밖에 좀 나가라고 잔소리하는 어머니. 테니스도 더 자주 치고 밤에 춤도 추러 가고 사람도 사귀라고. 타인이 쭈뼛쭈뼛 다가가야만 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삶에서 중요한 존재인 이유를 좀 찾아보라고. 부모님은 필요하다면 정신 나간 짓도 좀 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두 분은 나에게서 비밀스러우면서도 확실한 비통함의 신호를 캐내려고 했다. 내가 심한 부상을 입고 정원으로 흘러들어온 병사여서 빨리 지혈해주지 않으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서투르고 직관적이고 헌신적으로 나에게 있을지 모를 아픔이 빨리 낫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하며 자신이 나만 할 때 어땠는지 자주 들려주었다.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겠지만 나도 그런 괴로움을 다 겪어봤다. 끝까지 이겨내지 못한 괴로움도 있고 나 역시 지금의 너처럼 무지하지만 인간의 심장에 관한 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다른 장면도 있다. 식후의 침묵. 다들 낮잠을 자거나 일하거나 책을 읽거나 온 세상이 고요한 반음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집을 초월한 세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서서히 스며들어 나를 잠깐 잠들게 만든 천국 같은 시간들. 그리고 오후에 치는 테니스, 샤워와 칵테일, 저녁 식사 시간까지의 기다림. 역시나 손님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두 번째로 번역가를 만나러 가는 때로는 혼자, 때로는 친구들과 시내로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외출. 예외적인 장면들도 있다. 폭풍우 치는 오후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음악을 듣고 온 집안의 창문에 우박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것. 정전이 되고 음악도 꺼지면 서로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다. 고모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산루이라고 발음했다. 에서 보낸 끔찍한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얼그레이의 향을 따라갔다. 아래층 주방에서는 만프레디와 마팔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쉿쉿 소리로 둘이 속삭이듯 다투는 소리. 온몸을 가리고 후드를 쓴 마른 몸의 정원사는 잡초와 씨름하고 있었다. 빗속에서도 잡초를 뽑았다. 아버지는 거실 창가에서 두 팔로 그만 들어가 앙키세스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저 사람은 좀 오싹할 때가 있다니까. 고모가 한마디 했다. 저 오싹할 때가 있는 사람은 사람 하나는 진국이지. 아버지가 말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는 두려움이 조여왔다. 두려움은 음울한 망령 혹은 이 작은 도시에 갇혀버린 길 잃은 낯선 새 같았다. 그 거무스름한 날개가 모든 생명체에 절대로 씻어지지 않는 그림자의 얼룩을 묻히는. 나는 무엇이 두려운지도 왜 그렇게 걱정되는지도 몰랐다. 극심한 공포가 때로는 희망처럼 느껴지는 까닭도 알 수 없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현실 같지 않은 기쁨, 올가미로 뒤덮인 기쁨을 가져다주는 희망 말이다.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심장이 콩 내려앉으면 두려우면서도 흥분되었다. 그가 언제 나타날지 두려웠다. 나타나지 않아도 두려웠고 나를 쳐다봐도 두려웠다. 쳐다보지 않으면 더욱 두려워졌다. 결국 고뇌가 나를 완전히 지치게 했고 피부가 데일 정도로 뜨거운 오후면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꿈을 꾸면서도 누가 거실에 있고 까치발로 오가는지, 누가 서서 나를 얼마나 쳐다보는지, 최대한 소리내지 않고 오늘자 신문을 보다 포기하는지, 누가 오늘 상영 영화를 확인하고 나를 깨워야 할까 고민하는지 다 알았다. 두려움은 절대로 가시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을 의식했고 아침에 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래층으로 내려와 함께 아침을 먹을 거란 생각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도 보았다. 하지만 그가 커피를 마시지 않고 곧장 정원으로 나가버리면 기쁨이 얼어붙었다. 점심까지 기다리다가 그가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1시간 후면 나는 또 소파에 누워 잠들 터였다. 이토록 불행해하고 투명인간 같고 푹 빠져버린 애송이에 불과한 내가 싫었다. 뭐라고 말 좀 해요. 날 그냥 만져요, 올리버.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때까지 나를 쳐다봐요.
밤중에 내 방문을 두드리고 내가 이미 당신을 위해 살짝 열어놓았다는 걸 눈치채요. 방 안으로 들어와요. 내 침대에는 언제나 당신 자리가 있어요. 한동안 그가 보이지 않는 날이 가장 두려웠다. 그런 날은 오후 내내 때로는 저녁까지도 그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가끔씩 그가 광장을 가로지르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제대로 봤다고 할 순 없었다. 문 닫을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광장에서 그가 나를 한 번 더 쳐다보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저 한 번 쳐다보고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나보다는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는 인사일 가능성이 컸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올리버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올리버가 다른 여름 손님보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논문 정리를 돕고 해외 서신을 관리하면서 당연히 자신의 원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적인 시간에 뭘 하는지는 당연히 그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아버지는 젊을 때 안 하면 언제 고생해보나라는 어설픈 격언을 인용하곤 했다. 우리 집에서 올리버는 한마디로 완벽한 존재였다. 부모님은 그의 부재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초조함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 안전했다. 두 분 중 한 분이 그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할 때만 그의 부재를 언급했다.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나간 지 오래됐네요. 아니요, 전 몰라요. 그리고 지나치게 놀란 표정을 짓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다. 의심을 사서 내가 괴로운 이유를 들킬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표정이 드러난다면 부모님은 단번에 알아볼 터였다.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한 사실이 더 놀라울 정도였다. 평상시 내가 사람들한테 쉽게 애착을 느낀다고 말하는 부모님인데.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정말로 너무 쉽게 애착을 느껴버렸고 부모님 말이 맞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전에도 있던 일이었다. 다만 내가 아직 어려서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는 걸 부모님은 알아챘을 것이다. 나의 그런 면은 부모님의 삶에 경계 신호를 퍼뜨렸다. 부모님은 나를 걱정했다. 그럴 이유가 있음을 나도 알았다. 일상적인 걱정 수준을 넘어버렸음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부모님이 아직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신경 쓰였다. 의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닌데도. 내가 더 이상 투명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가장할 수 있다면 부모님에게서도 안전하고 그에게서도 안전하단 뜻이었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누군가로부터 안전해지는 게 과연 내가 바라는 일인가? 진실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누구한테 말한단 말인가? 마팔다. 그랬다가는 우리 집을 그만두고 나갈 것이다. 고모? 고모는 모두에게 말할 거다. 마르지아, 키아라, 내 친구들. 말하자마자 날 외면하겠지. 가끔 놀러오는 사촌들. 절대 안 될 일이었다. 아버지는 사고방식이 매우 자유분방한 편이지만 과연 이 문제도 그럴까? 또 누가 있지? 선생님에게 편지를 쓸까? 의사를 찾아갈까? 정신상담을 받아봐야 할까? 아니면 올리버한테 말할까? 올리버한테 말하자. 올리버 말고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올리버, 정말로 당신 말고는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였다. 점심을 먹고 커피가 나오려고 할 때 낮잠을 자러 2층으로 올라갔다.
점심 손님들은 돌아가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별채로 들어가고 아버지는 서재로 가거나 어머니와 낮잠을 자러 갔다. 오후 2시쯤 되면 집안에, 아니 온 세상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가끔씩 비둘기 우는 소리나 안키세스가 너무 큰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나는 오후에 안키세스가 일하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았다.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나 톱질 소리에 잠을 깰 때도 있고 수요일 오후면 칼 가는 사람이 숫돌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먼 훗날 한밤중에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코드에서 멀리서 울려오는 고동 소리를 들으며 느낀 것처럼 세상과 화해한 듯한 평화가 느껴졌다. 올리버는 오후에 창문과 덧문을 활짝 열고 세상과의 사이에 커튼 한 장만 남겨두는 걸 좋아했다. 매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햇빛과 바깥 풍경을 가리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내 방 침대에서 함께 벌거벗고 있을 때면 창 너머 보이는 언덕까지 이어지는 계곡의 구릉지가 올리브색으로 피어오르는 옅은 안개 속에 자리 잡은 듯 보였다. 해바라기와 포도나무, 라벤더밭, 울퉁불퉁하고 오래된 헛수아비처럼 우리 창문을 멍하니 바라보는 딸딸막하고 소박한 올리브 나무가 보였다. 내 땀냄새이기도 한 그의 땀냄새가 풍기는 가운데 옆에는 내 남자이자 내 여자가 누워있고 나는 그의 남자이자 여자였다. 주변에는 마팔더의 캐모마일 향 세제 냄새가 가득했다. 오후가 되면 우리 집을 가득 메우는 향이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조금의 후회도 없다. 위험천만한 모험, 수치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무지, 그 무엇도 후회되지 않는다. 서정적으로 비추는 햇살, 한낮의 강렬한 열기에 고개를 꾸벅거리는 커다란 식물로 가득한 들판, 나무바닥이 끽끽거리는 소리나 침대 옆 협탁의 대리석 평판으로 재떨이를 살짝 미는 긁히는 소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감히 헤아려 보지도 못했고 끝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지만 굳이 이정표를 살펴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생애 처음으로 돌아오는 길을 위하여 빵가루를 흘리는 대신 다 먹어치웠다. 알고 보니 올리버가 소름 끼치는 인간일 수도 있고 나를 영원히 바꿔놓거나 망쳐버릴 수도 있으며 시간과 소문이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의 내장을 드러내고 물고기 뼈만 남을 때까지 다 갉아먹을 수도 있었다. 내가 나중에 이 시간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지만 그 시절 내 방에서 보낸 오후마다 내가 순간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만큼은 항상 기억할 것이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까만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이 비 전체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다.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였다. 몇 시간 후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잠깐 장난친 것을 만회하려는 듯 날씨가 가을의 암시를 모조리 거두며 가장 온화한 여름 날씨를 선사했다. 하지만 나는 날씨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였다. 채택될 수 없는 증언을 기록에서 삭제하기 전에 전해들은 배시번처럼 갑자기 우리가 빌린 시간 안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항상 시간을 빌리면서 살아가고 갚을 준비가 덜 되었고 더 빌려야 할 때 할증료를 요구받는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모습을 머릿속에 담기 시작했고 탁자 아래로 흘린 빵 부스러기를 주우며 은신처를 준비하고 부끄럽게도 목록을 만들었다. 해안의 바위, 모네의 언덕, 침대, 재떨이 소리. 총알이 바닥나자 다시는 쓸 일이 없다는 듯 총을 버리는 영화 속 군인이나 물을 아껴가며 마시지 않고 한 번에 갈증과 더러움을 없앤 뒤 물병을 버리는 사막의 도망자가 되고 싶었다. 그 대신 작은 것들을 조금씩 아껴두었다.
먼 훗날 힘들 때 과거의 희미한 불빛이 온기를 전해주길 바라면서 내키지 않았지만 미래에 내가 물어야 할 빚을 현재에서 조금씩 훔쳐내 갚기 시작했다. 햇살 가득한 날 덧문을 닫는 것만큼이나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신에 의지하는 마팔다의 세상처럼 최악을 기대하는 것이 최악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란 것도 알았다. 어느 날 밤 산책 중에 그가 곧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내 성견지명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았다. 폭탄은 절대로 같은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건만 예감은 완전히 빗나가서 내 은신처로 정확히 떨어졌다.